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이 39초 간격으로 이어진 연쇄 강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월 24일 오후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야라쿠이주 산펠리페 인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고 곧이어 규모 7.5의 더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첫 번째 지진의 진원 깊이를 약 22km, 두 번째 지진의 진원 깊이를 10km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지진은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해 지표면에 전달된 충격이 더 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앙이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데다 인구 밀집 지역까지 흔들림이 전달되면서 피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건물이 크게 흔들리자 시민들이 거리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부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주택과 상가가 붕괴되면서 구조대가 잔해 속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가구와 벽면이 무너져 내부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조대는 조명 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일부 지역의 상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지하철과 철도 운행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도 폐쇄되면서 구조와 구호 작업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추가 붕괴와 여진 가능성을 우려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진 설계가 취약한 건물들이 다수 무너진 데다 잔해 속에 갇힌 주민들이 많아 실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는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가 아니라 건물 취약도와 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한 피해 예측입니다. 미국 쓰나미 경보센터도 진앙에서 300km 이내 해안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1812년 카라카스와 메리다 일대 대지진 때도 약 3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강진은 경제난과 정치 불안에 시달리던 베네수엘라에 또 하나의 거대한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곰이 더 이상 산속의 야생동물로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학교, 공장, 도심에 이어 철도, 선로까지 곰 출몰이 확산되면서 일본 사회의 생활 안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이시카와현 고마스시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산책하던 80대 남성이 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머리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당국은 반경 2km 안에 있는 초중학교 2곳의 체육 등 모든 야외 수업을 취소했고 경찰과 지자체는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나라현 시모키타 야마무라에서도 60대 남성이 주택 부지 안 실외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몸 길이 1m가 넘는 곰과 마주쳐 머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 중심가에서는 곰 출몰로 공립 초중학교 94곳에 이틀간 휴교령이 내려졌고 인근 대학교도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의 한 제철소에서는 직원이 공장 입구에서 곰을 발견하고 피하려 했지만 곰이 돌진해 공격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2025년 곰 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38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1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만 공격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전국 JR 노선에서 여객 열차와 곰이 충돌한 사고는 157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1.9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JR 동일본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JR 홋카이도가 57건, JR 도카이가 21건, JR 서일본이 5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키타현에서는 불과 2분 간격으로 하행열차가 곰 2마리, 상행열차가 곰 3마리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선로 보수 인력의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곰 사체를 치우려 해도 곰이 아직 살아있거나 근처에 다른 곰이 있을 수 있어 작업자가 열차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JR 홋카이도는 보수용 차량 크레인으로 곰 사체를 들어올리는 전용 장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고 JR 동일본 아키타 지사는 선로 위를 달릴 수 있는 특수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원격 조종 선로 점검 로봇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곰 출몰 증가의 배경으로 개체수 증가, 농촌 고령화, 빈집과 방치 농경지 확대,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산림 먹이가 불규칙해지고 겨울잠 패턴까지 달라지면서 곰이 인간 생활권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일본의 곰 문제는 새로운 재난형 안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각국이 슈퍼 엘니뇨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적도북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오르는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경우 아시아 전역의 가뭄과 산불, 식량 가격 상승이 동시에 몰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일본 기상청은 최근 엘니뇨 발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엘니뇨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역대급 강도로 커질 확률은 63%로 전망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미 데워진 해수가 적도 태평양 아래에 쌓여 있고 서풍이 강해진 점이 주요 근거로 꼽힙니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달 들어 몬순 강우량이 평년의 58%에 그치자 농민들에게 물을 적게 쓰고 재배 기간이 짧은 콩류, 유채, 기장 등으로 작물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탕수수 수확 감소에 대비해 설탕 수출도 9월 말까지 금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상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슈퍼 엘니뇨 당시 인도네시아는 산불 피해만 약 25조 원에 달했고 베트남과 필리핀도 대규모 농업 손실을 겪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파묘 생산이 13% 줄면서 가격이 23% 뛰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식량 비축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벼 파종 시기를 앞당기고 녹두처럼 피해가 적은 작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크게 줄면 인공 강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번 충격이 단순한 가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 쌀, 옥수수, 대두는 세계 칼로리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엘니뇨가 강해지면 여러 대륙에서 작황부진이 동시에 발생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쌀과 파묘, 사탕수수, 커피처럼 엘니뇨에 취약한 품목은 가격이 50%에서 10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커지면서 비료 원료인 중동산 요소 가격도 흔들렸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은 올해 농산물 생산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력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심해지면 냉방 수요가 늘어 에너지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름철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6%가량 늘 것으로 보고 석탄 비축과 발전 설비 확충에 나섰습니다. 베트남도 수력발전댐 유입량 감소에 대비해 수자원 감시와 절수를 지시했습니다. 슈퍼 엘니뇨는 이제 기상현상을 넘어 식량과 에너지, 물가, 국가 안보까지 흔드는 복합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아시아 각국의 대응 능력이 세계 물가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이 거대한 오메가 블록에 갇히며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오메가 블록이란 상층 제트 기류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으로 크게 굽어지면서 대기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앙에는 강한 고기압이 자리하고 양쪽에는 저기압이 배치되는데 이 구조가 마치 장벽처럼 공기의 이동을 막습니다. 그 결과 고기압 아래 지역에는 뜨거운 공기가 장기간 갇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주변 저기압 지역에는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유럽 폭염도 바로 이 오메가 블록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서유럽 상공에 머물면서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의 기온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폭염 관련 사망자가 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은 45.1도까지 올랐고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일일 평균 기온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서부 피소스는 44.3도, 파리는 40.9도를 기록하며 6월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전국 주요 관측소의 주야간 평균 기온은 30도에 도달해 1947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 기반 시설을 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더위를 피하려 강이나 호수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람이 최소 48명에 달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은 운영 시간을 줄였고 일부 원전은 냉각수 문제로 발전량을 낮췄습니다.
변전소 과열로 수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프랑스의 전력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영국에서는 6월 기온이 1884년 관측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1,100여 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고온에 취약한 철도는 레일 변형과 장비 과열 우려로 감속 운행과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도 폭염 경보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회성 이상기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계기상기구와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의 기온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극 해빙과 적설량 감소로 태양열 반사 면적이 줄고 대기 중 에어로졸 감소까지 겹치며 유럽은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트기류 변화로 폭염이 더 오래 머무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은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명과 전력, 교통, 의료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 재난이 됐습니다. 유럽 각국은 냉방 취약계층 보호와 전력망 보강, 철도와 학교 운영 기준 재정비 등 기후재난에 맞춘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